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족발 상한업계 스태프분들 빼고는 거의 다 초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초면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초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잭 아저씨 족발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샵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평생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25년 이상 요식업에 몸을 담으면서 장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족발을 운영을 하면서 샵도 운영을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사를 드렸듯이 족발 사관학교라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스태프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셔서 좋은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족발 사관학교를 시작했던 계기를 제가 족발 사관학교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족발 사관학교는 족발 장사라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좀 더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족발이라는 메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식업에서 취급하는 메뉴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피자나 뭐 치킨이나 여러 가지 요식업에서 판매되는 메뉴는 레시피로 움직여서 생산이 되는 과정을 거의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족발이라는 메뉴 자체는 메뉴의 특성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레시피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메뉴를 배우고 싶을 때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메뉴를 습득을 하게 되지만 족발이라는 메뉴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전수라는 단어가 쓰이게 돼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게 또 종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영향력이 내려오고 있고요. 너희 사부가 누구니? 넌 누구 새끼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계파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폐쇄적인 메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이해가 창출을 했냐면요. 예전에 족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나 노하우들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족발의 메뉴 자체는 그 종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몇십 년 쓰는 그런 종물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종물의 베이스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은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찌개류나 한식류에서 찌개류나 여러 가지 탕류를 비교를 하더라도 한 냄비에서 끓여내서 맛을 내는 어떤 레시피에 의존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지 원천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 베이스를 영원히 거기서 생산을 해놓은 물건들은 거의 족발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비탕 같은 게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왜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갈비탕을 판매하는 그런 전문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을 이제 퍼서 주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하지만 족발은 그 원천적인 물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거기서 베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종물이라는 그 베이스에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기 쉽게 생각하면 한약재부터 야채부터 여러 가지 양념부터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죠. 식자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풍선 효과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맛을 잡기 위해서 누르면은 다른 쪽에 물질이 충돌을 해버려서 이상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족발이 좀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던 그런 스킬이나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그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화도 되지 않았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족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의를 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맛의 베이스에 대해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이라는 장을 통해서 우리가 족발상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누구나 같이 잘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왜 그랬냐면요. 너희가 과잉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점포수가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쓸데없는 판매자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시연도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중심을 잡고 갔던 가장 큰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이 소통은 물론 공유 FC에도 공유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상생의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족발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소통은 좀 다른 개념의 소통입니다. 어떤 소통이냐면요. 요식업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물론 요식업이라는 테두리에서 많은 분들이 엮여서 같이 공생공존을 하면서 때로는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족발사관학교에서 하나의 팩트로 결정한 최고의 가치는 서로 같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요식업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4명이서 고스톱을 칠 때 10만원씩 판돈을 가지고 했을 때 누군가 10만원을 따게 되면은 그 3명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10만원을 잃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근데 요식업 시장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식업 시장은 얼마든지 상생을 극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10명, 15명 이렇게 시작했던 족발사관학교가 지금은 3,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스태프분들도 당연하지만 샵을 2개, 3개, 월 매출 1억씩 다 만들어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족발사관학교의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공유FC에서 족발사관학교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서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음에 족발사관학교에서 좀 더 멋진 자리를 만들어서 공유FC의 많은 회원분들과 계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샵,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모든 사람, 이 프랜차이즈의 구성 요소도 제가 써놨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구성 인력 풀들이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기획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대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끼리 먹이사슬처럼 엮여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저도 프랜차이즈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이러한 구성 요소를 만들 수밖에 없죠. 또 안 만들어도 돼요. 하면서 해도 됩니다. 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자금적인 어떤 여건도 있고 자기 환경도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지금 내가 열악하고 힘이 없어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샵과 프랜차이즈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리얼하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을 장사를 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해서 본사를 만들고 가맹점을 늘려서 수익을 만들어서 남보지않게 야 우리 100개 나갔어 200개 나갔어 브랜드 빵빵해 이런 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 초점이 뭘까요? 거기에 매개체에 가장 핵심적으로 찔러대는 방점은 샵 아닐까요? 샵이 잘 돼야지 본사가 잘 된다는 말 잘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주고 사먹는 음식은 다 팔아봤어요. 족발만 한 게 아닙니다. 족발은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평생 이어오는 메뉴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돈을 주고 사먹는 음식은 다 해봤습니다. 왜 해봤냐? 과연 그게 메뉴의 특징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마진을 확보를 해서 어떤 판매 루트를 거쳐야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하나의 줄기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고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메뉴를 해봤습니다. 프랜차이즈도 해봤어요. 프랜차이즈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는 무슨 브랜드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서 상담하고 가맹 계약해서 교육비 다 내고 가맹비 내고 샵 얻어서 샵도 운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리얼하게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물은 훌륭하게 만들어냈죠. 왜? 저는 저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족발사관학계 멤버들은 자기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그 토크 시간에 제가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생각은 그 대표 프랜차이즈죠. 1000개가 넘으니까. 근데 어떠한 감정을 가졌냐면요. 아, 역시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샵에 대한 방점을 찍지 않는구나, 본사는. 그러니까 본사에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저도 본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뭐예요? 가맹점 늘리기, 수익 창출하기.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야 돼요? 개설 수익이죠. 그 다음 물류 수익 아닙니까? 그 다음 뭐예요? 로열티죠. 근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바르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수익에 대한 대부분을 개설 수익과 물류 수익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초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들어가요.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프랜차이즈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도를 걷는 프랜차이즈의 길은 로열티의 방점을 찍는 게 맞는 거죠.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그럼 로열티의 방점을 찍는다는 전제 조건은 뭘까요? 샵의 매출이 올라가야죠. 샵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마진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샵의 매출이 확충이 돼야지만 그 샵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 샵을 운영하는 점주가 그 업장을 롱런으로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과 동시에 권리를 갖는 게 로열티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개설 수익 딱 받고 물류 수익 이빠이 짜내서 끌고 가면서 물류 수익을 얻으려다 보니까 윈윈의 전략이 아니라 그 샵을 잘 살려서 이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서 끝까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너 물건 사입하니 안 하니 우리 거 왜 안 쓰니 이런 어떤 관점에서 슈퍼바이저를 진행을 시키는 맥락이 대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제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뭐 변하는 건 없죠. 그냥 제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적어도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하고 앞으로 내가 브랜딩을 하면서 정말 멋있는 샵을, 멋있는 본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또 꼭 그렇지 않고 식자재가 관련이 됐든 음료회사가 관련이 됐든 어떤 소스 회사를 운영을 하든 육가공을 하시든 그런 분들도 그 내가 생산하고 내가 관리하는 품목이 어떠한 루트를 걸쳐 최종은 다 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는 샵입니다. 그 샵에서 이 물건을 가지고 컨트롤할 때 과연 얼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운영자, 샵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어떠한 업종에 종사를 하시든 간에 그분이 발전하는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샵의 구성 요소, 이거 프랜차이즈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죄송한데 그냥 그 거수 한 번만 좀 해볼게요. 프랜차이즈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개체로 내가 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손 한번 거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손 좀 들으시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지는 않으셨네요. 이 중에서, 이거 좀 들고 계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들고 계세요. 자, 이 중에서 샵을 직접적으로 1년 이상 운영을 해보신 분들만 손 들고 나머지는 손을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한 3-4분 정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4분 정도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오너의 역할을 하면서 샵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거수를 부탁을 드렸냐면요. 샵의 리얼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는 무엇을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샵을 운영하는 과정은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요식업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힘들다고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가 비싸서, 세금이 투명하게 돼서, 그런 것도 힘든 부분이죠. 하지만 오너가 해야 될 역할, 오너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목록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체나 조그만 중소업체든 아니든 직원이 뭐 몇 명이라도 있는 곳은
파트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사입을 하고 생산을 하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AS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재무팀이 있고 격리팀이 있고 여러 가지 AS팀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지만 샵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것을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시저장에 업장의 그 업장 위생의 유지 관리 하다못해 뭐 하나 깨지면 자기가 다 붙여야 되고요. 수도꼭지 나가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래처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 물건이 싼가 좋은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새벽 시장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익 관리, 이걸 갖다 제대로 관리를 몇 개를 들여와야 되고 또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재고 관리가 깔리죠. 물건이 얼마큼 남아있으니까 얼마를 들여와야 되고 로스 부분 없애야 되니까요. 마진의 직격탄을 맞으니까. 생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오늘 이게 대부분의 전투적인 일들이 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생산을 해야 돼요. 생산을 하려면 이모부터 시작해서 밑작업부터 해가지고 주력 상품을 내가 준비를 해서 생산을 해야지 물건이 판매가 되죠. 그냥 팔리나요, 물건이? 절대 그렇지 않죠. 홍보도 해야 됩니다. 뭐를 하든 간에 SNS를 활용을 하든 무슨 뭐 온라인 어플을 활용을 하든 책자를 돌리든 전단지를 하든 나가서 현수막을 붙이든 이벤트를 하든 뭔가의 머릿속에 나와서 액션을 취해야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도 누가 해야 돼요? 직원이 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너가 다 해야 돼요. 판매, 메뉴 관리, 메뉴 개발도 해야 되죠. 교육 받으러 가면 대부분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메뉴 개발해야 된다. POP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오너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고객 관리도 해야 돼요. 크레임 다 해야 되죠. 단골 고객 확보해가지고 다시 또 판매를 하려면 매출을 올리려면 관리해줘야죠. 크레임 들어오면 대응해줘야죠. AS 관리해야 됩니다. 인력 관리 무시무지하죠. 사람 구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업장에 250만원, 300만원 써도 구해지질 않아요. 구해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점 모듯이 모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조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현명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업장의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노무 잘 지내던 직원이 나가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거 뭐 비일비재해요. 사실 뭐 주휴수당 따지면서 퇴직금 따지면서 원리원칙을 따지면서 다 가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되죠.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은 현실이랑 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재무도 그렇고 자금관리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리얼하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를 적어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계자들은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 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샵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님들을 자기의 아들, 딸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샵의 매출이 오르지 않고 샵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프랜의 본사가 과연 롱런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프랜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세세하게 따지고 카테고리를 엮어보다 보면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1000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가서 제가 가맹 계약을 했는데 하다못해 내 업장에 뭐를 하라고 너가 이거를 하면 너한테 도움이 돼 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가맹을 맺은 사람은 장사가 잘 되는 게 목표인데 장사를 잘 되게 하려면은 수백 가지의 연결고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야 너희 화재보험 들어서 화재보험 속에 특이하게 음식물 책임보상보험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몇천 원이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을 하고 화재보험은 소멸성이 있고 정액성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축성으로 들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소비자가 음식에 크레임이 걸렸을 때 그것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간단한 그 말 한마디도 안 해줘요. 본사라는 존재 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카드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현금 누락분도 없어가지고 부가세는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는 소득세로 내야 되는 이 이중고충, 물론 당연히 내야 될 걸 내는 거지만 지금은 뭐 세금 계산세 의제 매입도 한도가 차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녹록치 않죠. 본사에서 너 물품 가져갔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갔으니까 1,000만 원치 세금 계산만 끊어주면 되지. 내가 할 일 다 했지. 이거는 샵을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노란우산경 공제 같은 상품이 있어. 이런 거를 네가 한도가 35만 원, 1년에 300만 원까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하면 너한테 좋아.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네가 내면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종합소득세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말, 이런 어떤 관계, 서로 윈윈을 가져가는 어떤 디테일에 대한, 내가 샵을 진짜 운영을 할 때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의 용기가 나갔을 때 소모품이죠. 다 피자든 족발이든 뭐 치킨이든 우리나라의 3대 메뉴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이 되고 그것이 소모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프렌의 기획자들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기획을 할 때는 어떠한 관심을 갖냐면요. 물류에서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똑같은 물건도 여기다가 주문 하나 만들어 도장 찍어서 100원짜리를 110원에 갖다 줘야겠구나. 그래야지 본사가 살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과연 상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여기서 90원에 100원이면 90원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관점을 달리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란 게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돌아간 룰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분명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이쪽으로 보느냐 저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이루는 사람만이 진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프렌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장해 나갈 때 그 엔터팩이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집어넣어서 용기를 딱 찍으면 필름으로 딱 찍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일반 뭐 분식집 같은 경우 뭐 쪼스고 아따리고 뭐 어디든 뭐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사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넣어줘요? 여기다 칼 넣어줘. 칼 이렇게 찢어 먹으라고. 안 뜯어지니까. 그 칼 하나가 얼마입니까? 칼 하나가 10원에서 15원 정도 해요. 대량으로 사면 10원 정도면 살 겁니다. 이게 물건이 샵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0개가 나가면 얼마일까요? 10,000원이죠. 칼값이. 그 일회용 칼 한 번 쓰고 버리는 칼값이 플라스틱에 10,000원입니다. 1000개만 나갈까요? 매출이 10,000원이면 더 나가겠죠. 1000개만 나가면 10,000원이면 1년이면 120,000원이죠. 근데 거기 10원짜리 칼을 사다가 15원에 납품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칼을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1년에 12만 원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소비자를 더 이롭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에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성장하는 프렌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저절로 뜯어주는 이지 필름 같은 거. 이거 괜찮다. 이지 필름이 하드 필름보다 비싸죠. 칼값과 세이브가 될까?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소스 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이제 프렌을 하다 보면 뭐 육가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회용품, 공산품, 식자재부터 소스까지 다 이렇게 신선식품까지 다 아울러서 이렇게 메뉴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스의 생산성, 소스를 팔아서 돈 얼마 남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소스가 가져와서, 물론 이제 소스를 생산을 하고 원료가 들어가니까 소스 회사에 돈을 지불을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 소스의 효용 가치를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샵의 플러스 요인이 될까? 그러니까 모든 방점이 샵에 막 꽂혀져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익이 다 리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샵에 대한 고충,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교육, 뭐 미스테리 쇼핑,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플레이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략적으로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왜 하는 거예요? 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샵. 그 샵. 그 샵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초점만 맞추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렌 쪽에 관여하시면서
그 생업에 종사를 하실 때 좀 더 다른 상생의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